1985년 민주화의 봄, 40년 전 시위 현장에서 친구를 구하려다 다리를 잃은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희생은 사라지지 않는다. 일어서 뛰어야 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꼭 널 병원에 데리고 갈 거야. 그때의 메아리가 지금도 귓가에 머무른다. 자그마한 내 가게가 건물주의 횡포로 쫓겨나게 생겼다. 없으면 나가요. 다른 가게 알아보세요. 제 알바는 아니고요. 나는 내 얼굴에 상처가 생겼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가 더 아프다. 평생 이 상처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언제 치유가 될까? 이 혹독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미리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중년의 한 여성이 겪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삶의 무게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김순례는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남편 박철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남편은 28배 나이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의족을 차고도 늘 당당했던 그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여보. 순례는 남편 사진에 작은 인사를 건네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60대 중반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순례는 아직도 그를 곁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의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순례는 집을 나섰습니다. 주상복합 건물의 12층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상가 한쪽 끝에 자리한 순례의 분식집 정다운은 이미 20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이 가게는 순례에게 삶의 터전이자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기름 냄새와 양념 냄새가 섞인 분식집만의 특별한 향기였죠. 순례는 앞치마를 두르고 하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밥 재료를 썰고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튀김 기름을 데우는 일련의 과정들을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모든 동작이 자연스럽고 능숙했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세탁소 사장 이영수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례보다 몇 살 어린 영수는 이 상가에서 가장 오래된 상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순례와는 15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사이였죠. 그럼요. 손님들이 기다리는데 늦을 수 있나요? 영수 씨도 오늘 하루 화이팅입니다. 순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순례의 분식집은 이 일대에서 유명했습니다. 맛도 좋지만 무엇보다 순례의 따뜻한 인심 때문에 단골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손님들에게는 덤을 듬뿍 주고 아픈 이웃에게는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아침 시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직장인들, 학생들, 동네 주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순례는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혼자서도 척척 해내는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곱빼기 하나요. 그리고 김밥도 하나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어디 앉아서 기다리세요. 순례는 떡볶이를 끓이면서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철호가 살아있을 때는 이 가게를 둘이서 함께 운영했었습니다. 철호는 의족을 차고 있었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까지 척척 해냈죠. 불편한 기색 하나 없이 항상 밝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순례는 남편이 의족을 차게 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가 크게 다쳐서 한쪽 다리를 잃었다고 했었죠. 그때의 일을 철호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위 중에 다쳤다는 말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어떻게 다쳤는지는 끝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바로 잡으려는 신념으로 싸우다 다친 거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해. 철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족 때문에 불편해하는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씩씩하게 살았습니다. 남들이 동정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더 당당하게 행동했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산해진 가게에서 순례는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계산대 옆에 걸린 철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장사 잘 됐어. 고마워. 당신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순례는 남편에게 늘 감사했습니다. 철호가 없었다면 이 가게도 지금의 생활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철호는 순례에게 희망을 주었고 꿈을 주었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난 학생들이 주로 왔습니다. 순례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식이 없는 순례에게는 동네 아이들이 모두 소중했습니다. 할머니, 김밥 하나 주세요. 오늘 용돈이 부족해서. 그래, 우리 예쁜이. 금방 싸줄게. 돈 걱정은 하지 마. 순례는 정성스럽게 김밥을 말았습니다. 김도 두툼하게 하고 속재료도 듬뿍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됐습니다. 때로는 돈을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례는 하루 정리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손님들이 찾아와 주고 무엇보다 남편의 사랑이 여전히 곁에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며 순례는 철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도 함께 힘내자. 당신이 남겨준 용기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호의 사진 속 미소가 더욱 환해 보였습니다. 순례는 그 미소를 보며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사랑과 용기로 내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례가 평소와 같이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준비하고 있을 때 상가 입구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화를 내며 고함을 지르는 소리였죠. 순례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세탁소 사장 영수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잘 차려입은 남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의 소유주 아들인 강태욱이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찬 그의 모습에서는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계약 만료되면 연장 안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1층 전체를 새로운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거든요. 태욱은 아버지 뻘 되는 영수를 향해 반말로 대꾸했습니다.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김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태욱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대형 카페로 바꿀 겁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말이죠. 주변에 모여든 다른 상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례 역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20년간 지켜온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태욱의 말에 따르면 상인들이 어디서든 장사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카페는 이런 좋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 30년을 한자리에서 뿌리내리고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태욱의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상가 앞 주차 공간을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손님들이 차를 댈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술래의 분식집 앞에 일부러 공사자재를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포대와 철근을 가게 입구를 막도록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술래가 항의하자 태욱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카페 공사 준비물이라며 불편하면 빨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술래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재들 사이로 비집고 다녀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해하며 발길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욱이 젊은 여자와 함께 와서 상가를 둘러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태욱보다 한참 어렸습니다. 두 사람은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거리낌 없이 애정행각을 벌였습니다. 태욱은 상인들을 향해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여기는 자신의 여자친구 수빈이 카페가 될 자리이며 카페 수빈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술래를 비롯한 상인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여자친구를 위해 자신들을 내쫓으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젊은 여자는 흥미진진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통유리창을 달면 완전 예쁠 것 같고 인스타그램 성지로 만들어달라고 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카페라니 상상만 해도 설렌다며 태욱의 팔을 끌었습니다. 술래가 간곡하게 말했지만 태욱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분식집 같은 건 이제 유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술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궈온 20년의 세월이 하루아침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분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태욱의 아버지인 강 회장은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정치인들과도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내쉬며 돈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하다고 말했고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태욱은 더욱 심한 괴롭힘을 시작했습니다. 상가 전체의 가스 공급을 임의로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미숙이 패닉 상태에 빠져 소리쳤고 술래의 분식집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스 없이는 요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태욱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안전 점검 때문에 잠시 끄는 거라며 언제 복구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상인들은 울분을 터뜨렸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가 입구에 큰 현수막을 걸어 놓았습니다. 카페 수빈 오픈 예정, 기존 상가 철수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크게 만든 현수막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모욕감을 느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태욱은 또한 상가 앞에 일부러 쓰레기를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청소를 하면서 나온 쓰레기들을 다른 곳에 버리지 않고 분식집과 다른 가게 입구 주변에 쌓아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손님들이 더러워한다며 발길을 돌리자 술래는 어쩔 수 없이 직접 쓰레기를 치워야 했습니다. 전기 공급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중 몇 시간씩 전기가 끊어지도록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아 음식 재료들이 상하기 시작했고 상인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술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만든 추억이 깃든 곳을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철호라면 분명 끝까지 싸웠을 것입니다. 의족을 차고도 굴복하지 않았던 남편처럼 순례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욱은 더욱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나가실 분들은 빨리빨리 준비하라고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상인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이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태욱의 횡포가 계속되는 가운데 순례는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 평소보다 더 열심히 봉사활동에 나갔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급식 봉사는 순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복지관 주방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채소를 다듬고 국을 끓이고 밥을 짓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순례는 이곳에서만큼은 태욱의 괴롭힘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합류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민철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 당당해 보였지만 눈빛은 따뜻하고 온화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정갈하게 빗어넘긴 모습이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민철은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묵묵히 주어진 일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성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채소를 다듬을 때도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다듬었고 설거지를 할 때도 꼼꼼하게 했습니다. 다른 봉사자들과도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지냈습니다. 순례는 민철의 모습을 보면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딘지 남편 철호와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믿음직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씨가 닮아 있었습니다. 민철 역시 순례의 존재를 의식하는 듯 했습니다. 순례가 무거운 냄비를 옮기려 할 때 자연스럽게 도와주기도 하고 높은 곳에 있는 그릇을 꺼내려 할 때도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순례와 민철은 간단한 인사만 주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정도의 짧은 대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같이 봉사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순례는 국을 끓이고 있었고 민철은 옆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점심 준비가 한창일 때 민철이 조심스럽게 순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순례는 손을 멈추고 민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철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습니다. 네, 무엇을 여쭤보시려고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남편분 성함도 알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례는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특별한 의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순례입니다. 남편은 박철호라고 했는데 왜 그러세요? 민철의 얼굴에 놀라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박철호 씨의 부인이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제 남편을 아세요? 민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정민철이라고 합니다. 철호 씨와 저는 젊은 시절 함께 학생운동을 했었습니다. 순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달 동안 함께 봉사활동을 해온 사람이 남편의 옛 동지였다니. 정말요? 그럼 당신도 그때 다치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칠 뻔했지만 철호 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때 이미 죽었을 겁니다. 순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았습니다. 민철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85년 봄 대학가는 민주화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민철과 철호는 같은 과 선후배 사이였고 함께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시위였는데 갑자기 경찰의 강경 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루탄이 터지고 진압대가 몰려드는 상황에서 저희는 급하게 담을 넘어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 위에 올라갔는데 발을 헛디뎠어요. 민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담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균형을 잃고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철호 씨가 저를 힘껏 밀어내며 안전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순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철호 씨는 미처 피하지 못했어요. 무너지는 담벽이 그대로 철호 씨 다리를 덮쳤습니다. 무거운 벽돌과 시멘트 덩어리들이. 민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지시겨져서 결국 절단해야 했습니다. 순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의족을 차게 된 진짜 이유를 처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철호 씨가 다리를 잃었습니다.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철호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의 가족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순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했었다니. 저는 단지 시위 중에 다쳤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철호 씨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자랑하지 않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병원에서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복지관의 다른 봉사자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지만 순례와 민철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봉사활동을 나오게 된 것도 철호 씨처럼 남을 위해 살고 싶어서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요. 민철의 말에 순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놀라움과 동시에 남편에 대한 자랑스러움, 그리고 민철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다시 봉사활동을 시작해야 했지만 순례와 민철 모두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희생을 알게 된 것도, 그 희생을 평생 기억해온 사람을 만난 것도 감사했습니다. 민철과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순례는 마음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희생을 알게 된 것은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움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태욱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순례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앞에 거대한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출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순례가 당황해하고 있을 때 태욱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공사 준비 때문에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겁니다. 어차피 곧 나가실 거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장사를 하라는 겁니까? 그건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죠. 태욱의 냉정한 대답에 순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세탁소 앞에는 공사용 자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화장품 가게 앞에는 시멘트 믹서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장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미숙도 울먹이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태욱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불만 있으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든지. 다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실제로 태욱은 모든 것을 법적으로 문제없게 처리해 두었습니다. 공사 허가도 받았고 안전조치라는 명목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상인들이 항의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태욱이 여자친구 수빈과 함께 와서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과 미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가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상인들을 의도적으로 자극했습니다. 여기 벽 다 뜯고 통유리로 바꾸면 완전 예쁠 것 같아요. 수빈이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자기 카페니까 맘대로 해. 돈은 걱정하지 말고. 태욱의 말에 상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들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태욱이 강제로 전기를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상가 전체에 정전이 되면서 냉장고가 멈추고 가게 안이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전기가 왜 안 나와요? 미숙이 패닉 상태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화장품 냉장고 안의 제품들이 상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정기 점검 때문입니다. 언제 복구될지는 모르겠네요. 태욱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상인들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술래는 촛불을 켜고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재료들이 상하고 있었지만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영수가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술래 씨, 큰일 났어요. 태욱이 그놈이 깡패들을 데리고 왔어요. 술래가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로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 서너 명이 태욱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문신을 한 남자들은 상인들을 위협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철거 전문업체 직원들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니까 협조 부탁드려요. 태욱의 말에 상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철거 전문업체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조폭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왜 철거를 하겠다는 겁니까? 술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신남 중 하나가 술래를 노려보며 협박했습니다. 할머니,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니까 방해하지 말고 알아서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무서운 분위기에 다른 상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술래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진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영수가 자신의 세탁소 앞에 쌓인 공사 자재를 치우려다가 문신남들과 몸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거 치워야 장사할 수 있잖아요.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격한 실랑이 중에 영수가 쌓인 철근에 머리를 크게 부딪혔습니다. 피가 흘러내리자 미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술래가 급하게 달려가 영수를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술래도 날아온 철근 조각에 얼굴을 다쳤습니다. 볼에 깊은 상처가 나면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미숙이 술래를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응급차가 와서 영수와 술래를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영수는 머리에 10바늘을 꿰매야 했고 술래는 얼굴에 20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온 술래의 모습을 본 상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굴에 큰 붕대를 감고 있는 술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태욱의 반응이었습니다. 상인들이 다쳤는데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식집 앞에 조롱 섞인 쪽지를 붙여놓았습니다. 사고 위험 지역, 빨리 나가세요.
술래는 그 쪽지를 보며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얼굴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20년간 정성껏 가꿔온 터전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술래는 남편 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여보, 저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호의 사진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남편이 의족을 차고도 굴복하지 않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민철이 말해준 남편의 희생도 생각났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겠죠. 당신이라면 끝까지 싸우셨을 테니까. 술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끝까지 버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용기와 새로 알게 된 민철의 존재가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래는 붕대를 감은 채로 가게에 나왔습니다. 비록 펜스가 막고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술래의 용기에 감동받아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태욱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질 것 같았습니다. 술래의 얼굴 상처가 아물어가는 동안 상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태욱은 매일같이 새로운 방법으로 상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가게 앞에 더 많은 장애물을 설치하고 소음이 심한 공사 장비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상인들은 절망에 빠져 하나둘씩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술래에게는 작은 위안이 있었습니다. 민철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봉사활동에서 만난 후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민철은 술래의 상황을 듣고 깊이 걱정해 주었습니다. 토요일 봉사활동 날 민철은 평소와 같이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주방에서 술래를 찾던 그는 술래가 뒤돌아서는 순간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 사모님, 얼굴이 왜 그래요? 민철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술래의 볼에 난 깊은 상처와 붕대를 본 충격이 컸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다가가던 발걸음도 멈췄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이런 짓을?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래는 민철의 반응에 놀라면서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건물주 아들 때문입니다. 상가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다쳤어요. 건물주 아들이요? 그놈이 사모님을 다치게 했다는 겁니까? 민철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은인의 아내가 이런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건물주 아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강태욱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강 회장이라고 하던데. 민철의 얼굴이 갑자기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당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경직되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욱이요? 네, 왜 그러세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민철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그 강태욱이 자신의 아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모님, 제가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민철의 진지한 표정에 술래도 긴장했습니다. 강태욱은 제 아들입니다. 술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다던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자신을 괴롭히는 태욱이라니,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이세요?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민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은인의 아내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강 회장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욱의 행동을 전혀 몰랐습니다. 민철은 사업에만 몰두하느라 아들의 행동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태욱이 건물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술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당황, 그리고 묘한 운명적 느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민철은 순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철호 씨께 받은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다니. 일어나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민철은 쉽게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한 제 잘못입니다. 그때 민철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사모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봉투에는 민철아, 꼭 읽어라라고 철호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철호 씨가 병원에서 저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순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편지였습니다. 민철아, 너 때문에 내가 다리를 잃었다고 자책하지 마라.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지만 내가 정말 고마워한다면 부탁이 하나 있다. 언젠가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아내와 내 가정을 지켜달라. 내가 너 목숨을 살리고 다리를 잃었으니 내가 내 가족을 보살펴주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나? 농담 같은 말이지만 진심이다. 꼭 부탁한다. 순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다운 말투였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 담긴 부탁이었습니다. 철호 씨에게는 농담 같은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평생의 약속이었습니다. 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철호 씨의 부탁을 지키고 싶어서. 순례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철호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아들이 사모님을 괴롭히고 있었다니. 민철은 자책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철은 태욱을 회사 사장실로 불러냈습니다. 태욱은 아버지가 이렇게 엄숙한 표정으로 자신을 부른 것이 처음이라 당황했습니다. 앉아. 민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태욱은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내가 주상복합 1층 상가에서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 태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인들을 괴롭히고 특히 김순례 씨를 다치게까지 했다고? 아버지, 그건... 입 다물어. 민철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태욱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모두 그분의 남편 덕분이야. 민철은 철호의 희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욱은 충격을 받았지만 반박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당장 모든 괴롭힘을 중단하고 그분들께 사과해. 그리고 카페 계획도 취소다. 아버지, 저는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다. 민철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태욱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상가 관리는 내가 직접 한다. 너는 손도 대지 마라. 태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알겠나? 네. 태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 앞에서는 어떤 반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철은 아들을 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철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민철이 태욱을 강하게 제압한 다음 날 상가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공사 인부들이 나타나 펜스와 장애물들을 모두 치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뭔 일이지? 영수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갑자기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때 민철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회사 사장다운 당당한 모습이었죠. 술래는 민철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사모님,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철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아들분이 받아들이실까요? 태욱은 이제 이 일에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확실히 했으니까요. 술래는 민철의 단호한 말투에서 무언가 큰 일이 있었음을 짐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철이 상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영수, 미숙 그리고 다른 상인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민철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들이 여러분께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상인들은 민철의 정체를 알고 놀랐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태욱의 아버지가 바로 민철이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료를 현재의 절반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도 해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상황이 갑자기 천국으로 바뀐 기분이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럼 저희가 계속 장사할 수 있다는 건가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장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철의 말에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부담스러움도 느꼈습니다. 남편 때문에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회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장사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술래의 말에 민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이것은 철호 씨와의 약속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날 저녁 민철과 술래는 조용한 카페에서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술래는 여전히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민철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모님,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진작 알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그보다 아들분은 괜찮으신가요? 술래의 걱정에 민철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욱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은인의 가족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럴 만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으니까. 하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철호 씨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는 없으니까요. 민철은 남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것이 느껴졌습니다. 철호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저를 구하고도 원망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을 탓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술래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해졌습니다. 며칠 후 상가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태욱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민철이 직접 상가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래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민철의 도움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민철에 대한 감정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철 역시 술래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철호에 대한 죄책감과 보답의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술래라는 사람 자체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봉사활동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사모님, 요즘 제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에는 철호 씨에 대한 보답의 마음으로 사모님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사모님 자체가 소중해졌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술래도 마음이 동요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민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남편을 잃고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망설여집니다. 철호 씨를 배신하는 기분이 들어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철호 씨라면 사모님이 행복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었으니까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술래는 남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철호라면 자신의 행복을 바랐을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복잡한 상황이라서 물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뭐가요? 사모님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철호 씨와의 약속이든 제 마음이든 상관없이 술래는 민철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술래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 철호가 남긴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인연까지도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당신을 보낸 것 같아요. 제가 혼자 힘들어할 때 술래의 말에 민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책임감을 느껴야겠네요. 철호 씨의 마지막 부탁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아직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철과 술래 사이에 조심스러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가는 평화를 되찾았고 상인들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욱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여자친구 수빈과의 만남도 뜸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이 아버지의 은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오빠, 요즘 왜 이래? 카페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거야? 수빈이 짜증스럽게 물었지만 태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민철은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안타까웠지만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욱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태욱은 혼자 주상복합 건물 앞에 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상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상가의 모습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술래가 분식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에 상처는 많이 나았지만 아직도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태욱은 그 흉터를 보며 가슴이 찔렸습니다. 저분이 아버지의 은인이구나. 태욱은 멀리서 술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칠 후 태욱은 아버지 민철을 찾아왔습니다. 사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선 태욱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민철은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욱의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그래, 앉아라.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태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들을 괴롭히고 특히 할머니를 다치게까지 한 것.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민철은 아들의 진심 어린 반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 직접 사과하고 싶습니다. 무릎 꿇고라도. 태욱의 말에 민철은 놀랐습니다. 그토록 자존심이 강했던 아들이 무릎을 꿇겠다고 하다니. 정말 그럴 생각이냐? 네. 그래야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습니다. 민철은 아들의 각오를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태욱은 상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표정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태욱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또 뭔 일로 왔나? 영수가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태욱의 말에 상인들은 놀랐습니다. 그토록 오만했던 태욱이 사과하러 왔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욱은 순례의 분식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순례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태욱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순례는 태욱을 보고 놀랐습니다. 갑자기 태욱이 순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태욱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할머니를 괴롭히고 다치게까지 한 것,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태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켜보던 상인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순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머니께 끼친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이렇게라도 사과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태욱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남편분이 저희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은인의 가족을 괴롭혔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순례는 태욱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젊은이가 무릎 꿇고 있으니까 보기 안 좋습니다. 일어나세요. 할머니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태욱의 고집에 순례는 난처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민철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모님, 태욱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민철도 순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한 제 잘못입니다. 함께 사과드립니다. 부자가 모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에 상인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순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두 분 다 일어나세요. 이미 지난 일이고 회장님께서 다 바로잡아 주셨잖아요. 아닙니다, 할머니. 제가 직접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태욱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제가 짓밟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태욱이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지켜보던 영수와 미숙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숙이 순례에게 속삭였습니다. 순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태욱의 진심은 느껴졌지만 받은 상처가 쉽게 잊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순례의 말에 태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니라. 순례의 말에 태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욱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철도 함께 일어서며 순례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태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가에 나타나 청소를 도와주고
상인들의 짐을 옮겨주는 일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상인들의 마음도 누그러졌습니다. 순례는 태욱의 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여보, 이 아이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순례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철호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따뜻하게 품어주었을 것 같았습니다. 태욱이 무릎을 꿇고 사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태욱은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상가에 나와서 청소를 도와주고 상인들의 일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던 상인들도 점차 태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태욱이 세탁소 앞에 무거운 세탁기를 옮기는 것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오만했던 젊은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욱이 화장품 진열을 도와주고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상가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임대료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민철이 상가 시설을 새롭게 정비해주면서 장사 환경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간판을 달아주고 바닥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상인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례는 혼자 가게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태욱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태욱은 자신이 순례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준비했다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다시 태욱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진심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태욱은 순례의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민철이 순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철호 씨 묘소에 함께 가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순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철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민철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 내내 말이 없었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철호의 묘소 앞에 도착하자 민철은 한동안 묘비를 바라보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 박철호라고 새겨진 묘비 아래 남편의 사진이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철호야.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 때문에 살았는데 제대로 살지 못했다. 민철이 무릎을 꿇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내 아내를 괴롭혔다. 너의 소중한 사람을 다치게 했다. 정말 죄송하다. 순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철의 평생에 걸친 죄책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남편이 들으면 속상해할 거예요. 당신을 원망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사모님,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그 담벼락 밑에 깔려 죽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민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례는 천천히 민철 곁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죄책감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네.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희생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순례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민철 씨가 찾아왔어요.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순례가 남편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보며 민철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철호 씨, 저는 사모님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남긴 편지대로 당신의 가족을 보살피겠습니다. 민철이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고 싶습니다. 사모님이 소중해졌거든요. 술래는 민철의 고백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철호 씨는 사모님이 혼자서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민철의 말에 술래도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저 혼자 사는 것도 이제 지쳐요. 이분이 와주셨으니 괜찮을까요? 술래가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 묘지 위의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호 씨도 허락해 주시는 것 같네요. 민철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민철 씨를 보내주셔서. 술래는 남편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묘소 앞에 앉아 철호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민철은 대학 시절 철호와 함께했던 이야기들을, 술래는 결혼 생활의 소중한 기억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철호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요. 의족을 차고도 절대 굴복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맞아요. 남편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묘소를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철호 씨, 이제 정말로 안녕히 계세요. 사모님을 잘 지키겠습니다. 민철이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여보, 저 이제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당신이 보내주신 소중한 인연이니까 잘 받아들일게요. 술래도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공원묘지를 나오면서 두 사람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철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상가로 돌아왔을 때 상인들이 모여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수와 미숙 그리고 다른 상인들이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욱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네요. 이렇게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는 날이 올 줄이야. 영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손님들도 많이 늘었어요. 미숙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한 목소리로 동의하며 희망찬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술래와 민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석양이 상가를 붉게 물들이며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고 평화로운 일상이 되찾아진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희생은 사라지지 않고 빚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빚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술래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고 상가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김순례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중년의 무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인연 속에서 찾게 되는 위로와 희망.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인생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